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특히 최승호 저자의 위기 대응의 정석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기업 위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법적 책임, 도의적 책임, 내부 실책, 외부 위협,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그 책임 소재가 이제 내부냐, 외부냐, 그리고 성격이 법적이냐, 도덕적이냐, 이걸 기준으로 나눈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위기가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성격이 막 바뀐다는 거예요. 위기의 변이. 아, 네.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분류만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들 보면서 어떤 대응이 좋았고 또 어떤 게 오히려 막 불을 지폈는지 그걸 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사례를 봐야 확 와닿죠. 네. 이걸 따라가다 보면 기업 위기 대응이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이런 속사정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 법적 책임 위기부터 바로 볼까요? 바디프렌드, 하이키 광고건이 딱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키 성장 효과 있다고 광고했는데 과학적 근거 없다고 과징금 받았으니까요. 명백한 법규 위반이죠. 네. 법적으로는 못 바박인데 근데 바디프렌드가 대응한 방식이 좀 주목할 만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뭔가 더 있었나요? 아이들 학업 스트레스 좀 덜어주려고 했던 좋은 의도였다, 이런 뉘앙스를 살짝 흘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법적인 잘못은 인정하는데 이게 뭐 악의적으로 속이려던 건 아니고 선의에서 나온 실수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거죠. 약간 영리하다고 할까요? 와, 그러네요. 법적 책임은 어차피 져야 하니까 대중들 인식이라도 좀 관리해보자, 이런 거군요. 근데 그게 항상 먹힐까요? 소비자들이 오히려 막 더 냉담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위험 부담 있죠. 있는데 바디프렌드는 이게 또 자녀 건강 문제니까 부모들이 아무래도 좋은 의도라는 말에 좀 더 귀 기울이지 않을까? 그런 심리를 좀 파고든 것 같아요.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반면에 이제 남영유업 불가리스 사태 같은 경우는 초반 대응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죠. 게다가 과거 평판 문제까지 막 겹치니까 어떤 프레임을 써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회장 사태까지 갔잖아요. 진짜 타이밍이랑 평판이 중요하군요. 대응의 골든타임. 네. 자, 다음은 도의적 책임, 위기. 법적으로는 오케이인데 사회적으로 막 비난받는 경우죠. 2020년 배달의 민족, 배민 수수료 개편 논란. 이거 진짜 시끄러웠죠. 네, 맞아요. 특히 코로나19 시국에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려니까 소상공인들 반발이 엄청났죠. 그렇죠. 다들 힘든 시기였는데. 근데 배민 대응은 진짜 도의적 위기 관리의 거의 뭐 교과서라고 할 만해요. 오, 그래요? 어떻게 했길래요? 비판이 막 거세지니까 며칠 만에 바로 사과하고 정책을 그냥 전면 철회했어요. 거기다 심지어 수수료 50% 환급, 이런 파격적인 보상까지 내놨죠. 와, 50% 환급이요? 진짜 파격적이네요. 네, 이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돈 좀 손해보더라도 핵심 파트너인 자영업자들 신뢰를 잃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손실이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죠. 단기 비용, 장기 신뢰.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홈플러스 사례랑 비교하면 확 드러나네요. 홈플러스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버티다가 먹튀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홈플러스는 이제 법적 정당성만 내세우려다가 오히려 여론이 더 안 좋아졌죠. 뭐랄까, 이해관계자 소통이나 사회적 책임 같은 걸 좀 간과한 느낌? 배민은 바로 그 지점을 딱 잡은 거고요. 그렇군요. 다음 세 번째, 내부 실책 위기입니다. 내부 문제로 회사에 손실이 나는 경우. 2022년 오스템 임플란트. 1880억 원 횡령 사건.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그렇죠. 금액도 금액인데 오스템이 처음에는 이거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려고 했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결국 실패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묻는 거죠. 아니, 어떻게 1880억 원이라는 돈이 아무 감시 없이 그냥 빠져나갈 수가 있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긴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결국은 내부 통제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부실했다, 이 시스템 실패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듣고 보니까 그 개인 일탈이라는 초기 해명이 진짜 위험할 수 있겠네요. 바로 시스템 문제로 불붙을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 실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게 오너 리스크.
그러니까 오너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기업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예요. 한국 타이어 사례가 좀 그렇죠. 아, 오너 리스크. 그건 정말 답이 없죠. 기업 전체를 그냥 흔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외부 위협 위기, 해킹이나 가짜뉴스 같은 거요. 2025년 예스24 랜섬웨어 사태. 딱 이거네요. 서비스 마비되고 고객 정보 유출 의혹까지. 네, 이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위기의 변이를 진짜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변이요?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엔 랜섬웨어 공격이니까 외부 위협이잖아요. 예. 예스2에는 피해자죠. 그렇죠. 근데 회사가 이걸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거짓 공지를 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도의적 책임 위기가 추가된 거죠. 거짓 공지요? 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중에 조사 당국에도 막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법적, 규제적 위기까지 막 겹친 거예요. 상황이 그냥 최악으로 간 거죠. 와, 외부 공격으로 시작했는데 대응 잘못해서 도의적 문제, 법적 문제까지 진짜 연쇄 반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응 실패가 처음 사건보다 더 큰 재앙을 부른 셈이죠. SK텔레콤 유심 유출 사건도 보면 처음엔 외부 해킹이었는데 조사해보니까 내부 보안 관리가 너무 부실했다는 거, 즉 내부 실책이 드러났거든요. 아, 그것도 결국 내부 문제로. 네, 그러니까 외부 위협이라고 해도 기업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내부 관리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투명하게 소통하고 기본적인 보안 의무는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유형 쭉 보니까요. 위기 종류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진짜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건 결국 위기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대응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위기에서 일단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 이걸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이라는 것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특히 위기가 그냥 한 가지 유형으로만 딱 머무는 게 아니라 기업 대응에 따라서 막 복합적으로 변이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결국 위기 관리의 핵심은 사후 수습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평소에 얼마나 투명한 문화를 만들고 또 이해관계자들이랑 신뢰를 잘 쌓아 뒀는지, 이른바 평판 자산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평판 자산, 중요하죠.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서비스나 제품 만드는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은 과연 평판 자산을 얼마나 쌓아두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 기업에 위기가 닥친다면 어떤 대응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